2004년 12월 4명의 다이버 그룹이 멕시코 휴가 중 세계에서 가장 긴 수중 동굴인 칼림바 세노테로 다이빙을 계획했다. 이 동굴은 멕시코 유카탄 반도의 유명한 세노테 시스템인 싹악툰 동굴 네트워크의 일부로 세계에서 가장 긴 수중 동굴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유카탄 반도 일대는 수백만 년 전 고대 바다 밑에 형성된 거대한 석회암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석회암층에 스며든 빗물이 수천 년에 걸쳐 바위를 서서히 녹여내면서 광대한 지하 동굴 네트워크가 만들어졌다. 시간이 흘러 동굴 천장이 붕괴되면서 지하수가 노출된 자연우물, 즉 세노테가 탄생했다. 이 시스템은 총 길이가 약 360km에 달하며 여러 세노테가 연결되어 있어 다이빙 루트가 다양하다. 그중 칼림바 세노테는 투명한 물과 아름다운 종유석으로 가득한 지하 공간으로 숙련된 동굴 다이버들에게 인기 있는 탐험 장소였다. 그들은 칼림바 세노테로 들어가서 동굴에 이미 설치된 가이드라인을 따라가며 추가적으로 점프라인을 설치하며 나아갈 것이었다. 점프라인은 가이드라인과 다음 라인 사이의 끊긴 구간을 임시로 이어주는 짧은 가이드라인으로 복귀 시 회수하는 라인이다. 그 후 보시첸 세노테에서 올라와 왔던 길로 돌아갈 계획이었다. 부부 다이버인 진과 빌 다우니는 동굴 다이빙을 300회 이상 수행했고 거의 30년간 자격을 유지한 베테랑이었다. 이들은 동굴 자격을 취득한 지 20년이 넘는 두 친구와 팀을 이뤘는데 켄트 허쉬는 다이빙 125회, 마이클 나스트는 다이빙 75회를 기록했다. 이들은 수년간 함께 잠수해온 동료였고 싹악툰 세노테 시스템에 지도화된 약 360km의 길이의 터널을 경험하려 멕시코를 찾았다. 두 커플은 공기 소모율이 비슷해 한 조로 묶었다. 이 소모율은 체격, 숙련도, 평소 호흡 습관 등에 좌우되는 개인적 지표였다고 했다. 동굴 다이빙 시에는 탐험에서 공기 탱크의 3분의 1만 소비하는 것이 규칙이었다. 이렇게 하면 복귀를 위해 3분의 1이 남고 비상사태나 예상치 못한 장애물을 위해 3분의 1이 남게 된다. 이 그룹은 이런 안전에 대한 시스템이 잘 준비되어 있었고 바로 이틀 전에 이 세노테에서 다이빙을 완료한 경험이 있었다. 실질적인 계획은 공기 소모율이 더 효율적인 1팀이 가이드라인에 표시를 달며 앞길을 확보하며 나아가면 이 팀이 그 표시를 따라가며 1팀보다 짧은 경로를 탐험하고 돌아오는 것이었다. 1팀은 칼림바의 메인 라인을 따라 끝까지 이동했다. 그 끝에는 파소 데 라가르토 라인으로 이어지는 짧은 점프 라인이 있었다. 그들은 그 점프 라인을 따라 잠깐 이동한 뒤 다시 보시첸 라인으로 연결해 들어갔다. 이후 보시첸 세노테에서 수면 위로 올라와 몇 분간 주변을 둘러보고 곧장 같은 길을 따라 되돌아올 수 있었다. 이 첫 번째 다이빙 동안 가이드라인에 개인용 마커를 달아두었다. 이 마커는 우리가 어디를 지나갔는지 어떤 점프 라인을 썼는지 표시하는 역할이었다. 작은 원 모양의 이 마커를 다이버들은 보통 쿠키라고 불렀는데 단순히 자기 팀을 위한 표시이자 동시에 이 팀에 알림을 주는 신호장치였다. 이 팀의 계획은 1팀과 같은 경로를 따라가는 것이었다. 하지만 보시첸 라인에 도착했을 때 공기 사용량을 따져보면 아마 거기서 돌아서야 할 가능성이 높았다. 즉 실제로는 이 팀이 먼저 빠져나가고 1팀이 뒤따라 나오는 상황이 될 거라는 뜻이었다. 1팀이 보시첸 연결 지점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이 팀이 미리 약속한 대로 쿠키를 회수해 간 것을 확인했다. 앞서 나간 팀이 쿠키를 회수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이쪽을 지나갔다 라는 신호였다. 그 덕분에 뒤따라오는 팀은 앞 사람들이 어디까지 갔는지 알 수 있었다. 4명의 다이버들은 계획대로 메인 라인을 따라 이동했고 빌 다우니는 수중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며 기록을 남겼다. 다이버들은 잠시 동안 동굴 속 고요한 아름다움을 감상하기도 했다. 중간에는 좁고 까다로운 구간들이 있었는데 통과하려면 느리고 신중한 움직임이 필요했다. 하지만 당시에는 공기가 충분했기 때문에 시간을 들여 천천히 지나갈 수 있었다. 그 뒤 파소 데 라가르토로 점프해 약 3분간 짧게 수영한 후 다시 보시첸 라인으로 넘어갔다. 마이클은 게이지를 확인한 뒤 탱크의 3분의 1을 소모했으니 이제 돌아가야 한다고 알렸다. 그래서 그들은 보시첸에 남겨두었던 쿠키를 회수하고 파소 데 라가르토 메인 라인으로 연결되는 점프를 따라 이동했다. 하지만 메인 파소 라인에 도착했을 때 라인 마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왼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어째서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결국 그렇게 4명 모두 별다른 의심 없이 그쪽으로 따라가 버렸다. 사실 칼림바로 되돌아가는 점프 구간은 불과 20m 정도 떨어져 있었고 3분도 채 걸리지 않았을 거리였다. 하지만 그들은 큰 착오를 범한 채 무려 427m를 더 들어가 버렸다. 결국 그들이 도착한 곳은 파소 메인 라인의 끝이었고 원래 나가려 했던 출구에서 거의 914m나 떨어진 지점이었다. 그제야 그들이 심각한 실수를 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이버들은 이곳에 며칠 전 다이빙했던 그랜드 세노테 메인 라인과 이어지는 긴 점프 구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 출구는 불과 91m 앞에 있었고 그곳으로 연결만 된다면 안전하게 물 밖으로 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켄트는 파소 메인 라인의 끝에 안전 라인을 고정한 뒤 그랜드 세노테 메인 라인을 찾기 위해 수영을 시작했다. 그 간격은 약 21m 정도였고 켄트는 곧 그 라인이 나타날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하지만 몇 분 동안 수영을 이어가던 중 안전 라인이 팽팽히 당겨지며 그를 멈춰 세웠다. 믿기 어렵게도 간격을 건너기엔 라인이 충분히 길지 않았던 것이다.
켄트는 압력 게이지를 확인했고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사실을 직감했다. 결국 그는 파소 메인 라인으로 되돌아왔다. 멀리서 동료 다이버들의 희미한 불빛이 보였는데 그들은 이미 그를 두고 원래의 출구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켄트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마음을 다잡고 그들을 따라갔다. 이때 마이클이 선두로 가고 있었는데 사실 켄트가 그랜드 세노테 라인을 찾고 있는 동안 마이클은 다른 결정을 내렸던 것이다. 남은 공기가 빠르게 줄어드는 것을 보고 지금이라도 되돌아가야만 칼림바 세노테로 나갈 기회가 있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이 수중 동굴에는 에어포켓이 전혀 없었기에 탱크가 바닥나면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나는 곳이었다. 다우니 부부의 공기도 이미 한계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확실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켄트의 모습은 한동안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마이클이 되돌아가는 것을 보고 결국 지체 없이 마이클을 뒤쫓아 돌아가기로 했다. 긴장된 25분간의 수영 끝에 그들은 마침내 점프 지점을 찾아냈다. 이제 메인 칼림바 라인을 약 30분만 따라가면 출구가 나왔다. 하지만 비리 상황은 심각했다. 게이지에는 200psi 밖에 남지 않았다. 보통 다이버들이 최소한으로 남겨두는 안전 잔압이 2000psi인데 그보다 훨씬 낮은 수치였다. 숨을 쉴 때마다 탱크가 비워져 가는 것이 그대로 느껴졌다. 빌은 곧 진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그녀의 탱크에 달린 비상용 호스를 물고 공기를 나눠 쓰기 시작했다. 그러나 앞에는 좁은 구간들이 이어졌다. 빌은 그럴 때마다 숨을 참고 뒤에서 기다렸다가 진이 먼저 통과하면 곧바로 따라 들어가 다시 그녀와 공기를 나누어야 했다. 매 순간이 아슬아슬한 줄타기 같았다. 그들은 여전히 출구에서 15분이나 떨어져 있었고 남은 힘과 호흡을 아꼈으며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아갔다. 한편 앞서가던 마이클의 상태는 더욱 나빠졌다. 그는 속도가 거의 멈출 정도로 느려졌고 빌과 진이 그를 지나칠 때 그들이 이미 공기를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았다. 그렇기에 마이클은 그들에게 도움을 청할 여지조차 없었다. 마이클의 탱크는 이미 거의 비어 있었고 마지막 남은 공기까지 쥐어짜며 버티고 있었다. 그때 멀리서 켄트의 불빛이 다가왔다. 켄트는 허둥대는 마이크에게 다가와 자신의 탱크에서 나온 예비 마우스피스를 마이클에게 건네고 조금이라도 침착함을 되찾도록 발레를 했다. 하지만 마이클은 4명 중 가장 경험이 적은 다이버였다. 그는 심각한 스트레스와 불안을 느끼고 있었다. 켄트는 끝까지 침착함을 잃지 않고 마이클을 이끌고 칼림바 라인을 따라 계속 전진했다. 앞으로 남은 약 305m 구간을 탱크 속 공기가 버텨주기를 간절히 바랐다. 한편 진과 빌은 가까스로 세노테 수면 위로 올라왔다. 진의 탱크에는 500psi도 남아있지 않았다. 만약 몇 분만 더 늦었더라면 물속에서 사라졌을 것이다. 특히 만약 그들이 파소 데 라가르토 점프 구간에서 켄트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면 아마 출구에서 불과 몇 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공기가 완전히 바닥나 숨을 쉴 수 없게 되었을 수도 있다. 진과 빌은 가이드와 다른 다이버들에게 뒤쪽에서 켄트와 마이클이 불빛을 보았다고 말했다. 그래서 모두는 두 사람이 멀지 않은 곳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가이드와 몇 명의 다이버들이 그들을 찾기 위해 터널로 들어갔다. 터널 안으로 약 76m 정도 들어간 곳에서 그들은 빛을 발견했다. 하지만 절망적이게도 두 사람은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몸은 힘없이 물속에서 일렁이고 있었고 공기방울 또한 전혀 나오지 않았다. 켄트와 마이클은 이미 익사한 것이었다. 출구로부터 불과 5분 거리였다. 만약 그들이 그랜드 세노테 메인 라인을 찾지 않고 그냥 돌아섰다면 또는 단지 1, 2분 더 일찍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거나 마이클이 침착하게 공기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했다면 그들은 성공할 수 있었을 것이다. 분석 결과 팀 단위가 아닌 각 다이버가 자기 진행 방향을 표시하는 라인 마커 쿠키를 직접 달아두었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렇게 해야 표시와 판단의 책임이 각자 손에 남는다. 그랬다면 4명 중 최소한 1명은 잘못된 방향 전환을 눈치챘을 것이고 몇 분이 지나도 예상한 갈림길이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도 금방 알아챘을 것이다. 결국 빌 다우니와 진의 풍부한 동굴 다이빙 경험 그리고 진의 낮은 공기 소모율이 그들의 생명을 살렸다고 볼 수 있었다. 한편 켄트와 마이클은 다이빙이 본질적으로 지닌 거대한 위험을 잘 알면서도 그들이 사랑하던 일을 하다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